어우동, 조선이 감당하지 못한 이름. 조선의 질서는 위계로 이루어졌다. 그 위계의 중심엔 왕과 신하, 그리고 그 아래에 수많은 관직과 작호가 있었다. 그 질서의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고 그 질서의 칼날 아래에서 사라진 여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어우동이라 불렀다. 어우동은 혼인 후 왕족, 양인, 노비 등 17명의 남성과 간통해 40세의 나이에 처형당했다. 실록의 기록에서는 그녀의 본명이 박구마라고 말한다. 연산군일기 6년 6월 12일조에는 어우동이라 일컫되 본명은 구마라 한다라 하였다. 즉 어우동은 본명이 아닌 별칭이며 그 이름이 세간에서 널리 불렸다는 점이 기록에 남아있다. 이것이 곧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1440년대 초 충청도 음성의 양반가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다. 부친 박윤창은 승문원 지사였고 집안은 정직과 학문을 가풍으로 삼았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문장을 좋아했다고 전해진다. 그녀가 혼인한 인물은 태강수 이동이었다. 태강수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조선 왕족에게 내리는 작호였다. 수는 왕족에게 내려지는 관작으로 정사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동은 세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손자, 즉 왕족의 작호를 지닌 태강수였다. 그녀의 혼인은 단순한 귀가 혼인이 아니라 왕실의 혈맥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었다. 이로써 박구마는 어우동으로 불리기 전부터 이미 왕실 사람의 며느리였다. 혼인은 화려했으나 그 안은 냉담했다. 성종실록에는 명확한 이혼 과정이 남지 않지만 후대 성종실록 11년 9월조의 신문 기록을 보면 태강수 이동이 벌인 처 어우동이라 적혀 있다. 일부 야사나 후대의 해석에 따르면 이동은 한때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두었고 어우동은 이에 크게 상심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다. 직접 시를 짓고 감정을 글로 남겼다. 그녀의 시 가운데 하나로 추측되는 구절이 있다. 봄꽃의 웃음은 오래 머물지 못하나 사람의 마음은 1000번을 돌고도 여전히 정이 많도다. 이 구절은 야사에 전하는 전언이지만 감정 표현의 자유로움은 그녀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이혼은 여인에게 낙인이었다. 왕손가의 며느리가 이혼당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한양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성종실록에는 어우동이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이름은 다른 의미로 다시 세상에 오르기 시작한다. 왕손가를 나왔으나 그녀는 여전히 당대의 교양과 업문, 예법, 시를 아는 지성인이었다. 그녀의 재능을 눈여겨본 문인들과의 교류가 잦아졌다. 그것이 바로 조선 사회가 허용하지 못한 새로운 단계였다. 당대 한양의 풍류 자리에는 유학자, 관료, 문인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 이혼한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금기였다. 그러나 어우동은 등장했고 붓을 들었다. 그녀는 시를 짓고 그 자리에서 읽었다고 야사에 전해진다. 그녀의 시는 유교적 도덕관념과 다소 거리가 있었고 감정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것이 곧 사회의 균열이 되었다. 이때부터 조정에선 그녀의 이름을 풍기문란과 함께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녀의 실제 행적보다 사람들의 상상과 두려움이 더 크게 자라난 시기였다. 1477년 마침내 그녀의 이름이 의금부의 공식 기록에 오른다. 성종실록 8년 6월적 어우동 전 호조 참판 이일성의 며느리가 음란한 일을 저질러 발각되어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이 기록은 훗날 편집 오류로 이일성의 며느리로 잘못 옮겨진 경우가 있으나 실제 인물은 태강수 이동의 전처 박구마 어우동 이미 확인된다. 이 조항은 그녀의 혐의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국가적 풍속의 문제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함께 신문된 남성들은 모두 처벌이 가벼웠고 그녀만이 교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졌다. 1480년 성종 11년 조정은 최종 판결을 내린다. 성종실록 11년 10월 18일조 어우동을 교형에 처하도록 명하다. 교형은 교수형, 즉 목을 졸라 죽이는 형벌이었다. 당시 양반 여성이 교형을 당한 전례는 없었다. 그녀는 법의 앞에 서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전한다. 사람이 사랑을 품는 일이 어찌 법의 죄인가. 야사에 실린 이 말은 오늘까지 전해진다. 그날 한양 거리는 고요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 않았다. 그저 속삭였다. 조선이 감당하지 못한 여인 어우동. 교형이 집행된 그날 한양의 하늘은 흐렸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날의 냉기를 오래 기억했다.
왕의 명이 내려졌고 법은 집행되었다.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지만 이름은 남았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후 세기를 거치며 조선의 여성과 자유를 논하는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되었다. 성종실록 11년 10월 18일조의 기록은 단 한 줄이다. 어우동을 교영에 처하도록 명하다. 그녀의 삶을 요약하는 문장은 간결했다. 기록자는 감정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건조한 문장 안에는 국가의 불안과 남성 중심 질서의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어우동의 사건은 단순한 간통이 아니라 여성의 주체적 선택을 공포로 본 시대의 반응이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조선은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 연산군의 시대 연산군일기 6년 6월 12일조의 뜻밖의 구절이 남아있다. 어우동이라 불렸던 여인의 속명은 구마였다. 연산군일기의 기록은 단순한 이름 표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가 회자되었음을 보여준다. 한 세대가 지나도 그녀는 잊히지 않은 존재였다. 그러나 이 문장에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다. 국가기록은 그녀의 본명을 복원하면서도 여전히 간통의 여인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언급했다. 조선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사라지지도 완전히 명예가 회복되지도 못한 채 이름이 남은 죄인으로 존재했다. 18세기 조선 후기의 문헌 연려실 기술은 그녀의 사건을 다시 꺼내어 어우르동 항목에 실었다. 어우동의 죄는 스스로 행하고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 만하다고 하였다. 이 짧은 구절은 냉정한 도덕 판단의 문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역설이 있다. 스스로 행했다는 것은 곧 여성이 자신의 행위를 주체적으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즉, 조선 후기의 기록자는 어우동을 단죄하면서도 그녀의 주체성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한 줄은 후대의 문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겼다. 그녀의 죄는 욕망인가? 아니면 용기인가? 조선 후기로 넘어오며 어우동의 이야기는 야담과 전설로 변형된다. 각종 야담과 전설에서는 그녀를 풍류를 즐기되 스스로를 속이지 않은 여인이라 묘사하기도 했고 남자들을 농락한 요부로 기록하기도 했다. 상반된 기록이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그녀를 잊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궁금해했다. 그녀의 이름은 죄의 상징이면서 금기의 매혹이 되었다. 밤마다 한양의 주막에서는 어우동이 돌아와 달빛 아래 시를 읊는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녀는 현실의 여인에서 전설의 여인으로 바뀌었다. 시간은 흐르고 조선은 사라졌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며 어우동은 다시 문학의 주인공이 된다. 1920년대 잡지 별건곤 등 당대 대중 매체에서 때로 그녀의 이야기가 자극적인 소재로 실렸고 1950년대 이후에는 여러 작가들이 그녀를 비극의 자유인으로 재해석했다. 1980년대에는 영화 어우동이 제작되어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 작품은 검열의 시대 속에서도 파격적인 주제를 다뤘고 그녀를 단순한 요부가 아닌 억압된 사회 속 자유의 상징으로 묘사했다. 그녀는 다시 살아났다. 죽은 지 500년이 지난 뒤였다. 오늘날 우리는 어우동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그녀는 권력의 질서 속에서 사랑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시대의 법에 어긋났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성에 가장 가까운 선택이었다. 한 역사학자는 어우동 사건은 조선의 법이 인간을 두려워한 기록이라 했다. 즉 법은 인간의 감정을 재단하려 했고 어우동은 그 재단을 거부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음행이 아니라 저항의 언어로 읽힌다. 도덕에 반항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고자 한 여인의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삶은 시대마다 다르게 재해석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조선의 판무파탈, 누군가에게는 최초의 페미니스트,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단지 자유를 갈망한 인간으로. 하지만 그 어떤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법은 그녀를 죽였지만 조선의 역사는 그녀를 지우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시대의 금기에서 인간의 목소리로 옮겨졌다. 어우동의 생은 짧았다. 하지만 그 생의 흔적은 5세기를 지나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풍속사가 아니라 질서와 자유의 경계에서 인간이 남긴 흔적이다. 역사는 죄로 기록했으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인간의 진실을 읽는다. 그녀의 이름은 금지된 언어였으나 오늘 우리는 그 금지를 통해 시대를 본다. 시간은 무심히 흘렀다. 왕조는 무너졌고 법전은 불에 탔다.
그러나 한 여인의 이름만은 불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어우동, 그것은 한 시대가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 그리고 또 다른 시대가 구원하고 싶었던 이름이었다. 1980년대 중반 검열의 그늘 아래에서 조선의 금기였던 이름이 스크린에 올랐다. 이장호 감독의 영화 어우동이 바로 그 작품이었다. 당시 영화 검열은 여전히 엄격했으나 이장호 감독은 당대 사회의 위선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며 풍속의 경계에 선 여인 어우동을 내세웠다. 영화 속 어우동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외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영화는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죽음이 해방의 순간으로 해석될 수 있었고, 관객들에게는 조선시대의 긴 그림자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1970에서 90년대 한국의 여성사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어우동은 다시 한번 조명되었다. 역사학자들은 묻기 시작했다. 그녀의 죄는 도덕의 위반이었는가? 아니면 시대의 규범이 만들어낸 허상인가? 법사학적으로 어우동 사건은 조선시대 간통죄와 형벌 적용의 불평등 사례로 꼽힌다. 경국대전에는 간통한 남녀 모두를 벌하라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판결에서 남성은 유배감봉, 여성은 교역 노비 전락이 일반적이었다. 어우동의 처형은 그 극단이었다. 그녀는 신분이 높았기에 더 가혹한 벌을 받았고 그것은 단지 법의 집행이 아니라 국가의 본보기 처벌이었다. 하지만 그 처벌은 역설적으로 한 여인을 권력에 맞선 상징으로 만들었다. 역사는 그 칼날로 그녀를 죽였지만 그 칼끝이 닿은 곳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자라났다. 오늘날 학계 한쪽에서는 어우동 사건을 조선의 법과 여성 윤리의 교차점으로 분석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종의 결정은 법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 그는 왕으로서 도덕의 상징을 세워야 했고 그 희생양으로 선택된 인물이 바로 어우동이었다.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한다. 어우동은 조선이 법으로 정한 질서의 가장자리에서 인간의 본성을 증언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통제의 결과였지만 그녀의 존재는 통제 너머의 진실이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어우동의 이름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 미술, 심지어 패션 콘셉트까지 확장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선의 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을 시로 쓴 사람이었다. 그녀는 남성 권력의 대상이 아니라 그 권력 자체를 응시하는 존재로 재구성된다. 그녀를 예술로 만난 대중들은 불편해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이 500년 전 성종의 법정이 느꼈던 불안과 닮아 있었다. 예술은 그녀를 부활시켰고 그 부활은 곧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자유와 도덕의 경계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늘의 어우동은 질문으로 남는다. 그녀는 자유를 택한 여인이었는가? 혹은 시대의 희생양이었는가? 그 답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사랑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그녀는 단지 인간으로 살고자 했다. 성종실록 의한줄, 죽여라, 어우동을, 그 문장은 법의 언어로 쓰였지만 오늘 우리는 그 문장을 이렇게 읽는다. 기억하라, 어우동을. 조선은 그녀를 법으로 죽였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이야기로 살렸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한국 여성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름이자 가장 인간적인 이름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물었다. 사랑이 죄가 되는 나라에서 사람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그 질문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질문이기도 하다. 비밀의 궁중록이 전하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여인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가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의 기록이며 인간이 끝내 지워지지 않는 이유다.